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사를 준비한 마케팅 관리학회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꽤 많으셨어요. 거의 100분 정도 되셨는데 아마 처음 저희가 공지가 10시로 공지했다가 좀 많아져서 9시 반을 좀 앞당겨서 행사를 그래서 아마 10시쯤 오신 분도 아마 이렇게 공연을 못 보셨구나 뒤에 확인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야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도 추기하신 데에서 똑같이 했었지만 AI 디지털 관련된 우리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런 방법들,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에 워크숍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고요. 오늘은 저희 주변에 토픽 애널리시스를 하는 중에 작년에는 LDA라고 해서 보면 수동 그거 썼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자동화된 LLM 약간 사용하는 그런 토픽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바이브 리서치라고 해서 아예 학생분들이나 연구자분들 많이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AI를 활용해서 아예 논문 쓰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개발한 마이너라는 기업에서 그쪽 솔루션에 대한 설명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학생에 관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중에서 많이 쓰는 라이프GPM도 있고 엑스부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엑스부스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회계분석 느낌이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기법들 세 가지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알아보시고 연구나 조사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 워크숍 세션을 화요일 저희가 다가드린 유니스트 이모랑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화요일 앞두고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경영과학부 김노란입니다. 저희 오늘 마케팅 연구를 위한 AI 분석 방법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첫 시간은 전남대 경영대학 마케팅 김종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 토픽 내용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같이 랩탑 사용하셔서 교수님 강의해 주신 내용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뒤에 잘 들으시나요? 전남대 경영대에서 지금 마케팅 전공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의실 규모가 인원수가 많아서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요.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분석 기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버튼하는 문장 유사도 이해에 최적화됐다고 알려진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딥러닝이나 AI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뭐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실습까지 하기가 사실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설정한 기준은 딥러닝이나 텍스트 분석, 그 다음에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토픽 모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형이고요. 토픽 모형의 일종인데 인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하는
프로세싱이나 빈강 쪽에서 통찰을 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히트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왜 히트를 했는지, 관객들이 왜 그런 영화를 좋아했는지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예를 들면 네이버 영화에 수록된 리뷰들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리뷰에 들어있는 소비자들이 언급한 여러 주제들을 추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기가 좋아서 추출해, 누군가의 연기가 좋아서 이 영화가 재밌었다든가, 연출이 좋아서 단종에 대한 여러 가지 실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영화를 좋아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족 요인, 소비자 만족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토핑 모형을 이용해서 리뷰 데이터로부터 그런 요인들, 만족도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데이터를 소수로 축약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군집 분석, 케이네스 클러스터링 같은 거는 하실 텐데, 그렇게 군집 분석의 틀로도 토핑 모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핑 모형 중에서 지금까지 마케팅이나 경영학, 사회과학 전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거는 아마도 LDA 토핑 모형이라는 것이고, 그거는 베이지안 확률 모형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LDA가 이제 레이턴트 디리클레어 어로케이션의 약자인데, 디리클레어가 확률 분포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디리클레어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이 된 토핑 모형이고요. 이 LDA 토핑 모형 같은 경우는 토핑 모형이니까 여러 개의 글로부터 숨겨진 주제, 잠재 주제를 추출을 하는 것인데, LDA 토핑 모형의 관점은 한 문서에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의 문서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같은 주제와 관련된 단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LDA 토핑 모형을 구현을 하면 단어 간의 단어 확률 분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제가 LDA 토핑 모형을 저도 많이 썼고 장점이 많은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 단어의 순서나 맥락적 의미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LDA 토핑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기는 좀 시간상 한계가 있지만, 어떤 단어가 몇 번 그리고 동시에 등장하는지, 그래서 단어 빈도 기반으로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시를 제가 들어놨는데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LDA 토핑 모형의 접근 방식으로는 이 애플이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어 앞뒤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 어떤 맥락이 등장하는지를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좀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버트 토픽 모형이고요. 이 버트 토픽은 여기서 핵심은 문장 인베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딜러닝 언어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언어의 그 단어의 문맥적인 의미, 문맥 속의 의미, 맥락적인 의미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토픽을 구현하는 데서도 좀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이 주어진 것을 문맥을 반영해서 숫자로 된 벡터로 환산을 하는 인베딩 작업을 하게 되고요. S 버트라는 모형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버트를 활용한 토핑 모형이다. 그래서 버트 토핑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벡터로 환산을 할 때 비슷한 문장이 가까이 있는 거리에 이 문장을 벡터로 환산할 때 벡터로 환산한 후에는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것들로 문장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비슷한 문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학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장들을 묶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문장들을 묶는 작업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문집화 분석이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그 텍스트들 중에 몇 개의 클러스터들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토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토픽으로부터 그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마지막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인베딩이라는 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단어나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직 컴퓨터가 언어를 잘 알아듣고 원래부터 잘 알아듣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일단 기계고요. 이진법으로 구현이 된 기계고 다시 말하면 0과 1, 이진법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혹은 텍스트 분석에서 이제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적인 언어, 자연어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때 숫자로 바꿔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냥 하나의 글에 들어있는 단어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 이런 것도 숫자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한 방법 말고 좀 더 그 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교한 뉘앙스라든가 문맥 같은 것들을 살린 채로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나 AI가 계속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인베딩, 특히 이제 버트 모형을 통해서 그 문맥을 반영해서 숫자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어 간 혹은 문장 간의 의미가 비슷하다면 숫자 벡터도 비슷한 형태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을 거치면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벡터, 보통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700여 차원의 벡터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차원 이제 공간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짜리 벡터는 2차원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3개짜리 벡터는 3차원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데 700개짜리 벡터는 700차원, 고차원 공간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 공간상에서 의미가 비슷한 그 문장들이 가까이 위치하는 벡터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기반 분석과 달리 문맥 반영이 가능하고요. 문장 전체 맥락을 보고 그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문장들끼리 좀 모아놓은 것 같으니까 어떤 토픽이 추출되는지 클러스터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버트 토픽을 처음에 제안하는 분은 이제 UMap이라고 차원 축소를 먼저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이게 아까 700개짜리 벡터로 많이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대로 클러스터링이 좀 안 되는 이슈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UMap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의미와 그 문장 간의 거리를 유지는 하면서도 2차원이나 5차원짜리 좀 작은 벡터로 축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분집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이제 익숙한 분집 분석 기법은 K-means 클러스터링 등등이 있는데 이 버트 토픽에서는 HDB 스캔이라는 분집화 분석을 사용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 HDB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시게 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문장을 자동으로 이제 그룹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토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 굳이 이 낯선 알고리즘을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분질의 개수를 자동으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이 사실 저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집수를 연구자가 사전에 지정을 해줘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과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는 무조건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를 좀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진의 개수를 자동으로 결정을 해준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이슈가 있습니다. K-means를 떠올리시면 이상치 때문에 좀 분집이 잘못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치를 제거하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HDB 스캔을 이용하시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상한 데이터다. 하나의 토픽으로 묶을 수 없는 데이터라고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리뷰 텍스트를 생각해보면 영화 리뷰
해석하지 않는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글이라든가 특이한 방법성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아무 토픽에 속하지도 않고 제거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군집이 형성이 돼서 하나의 토픽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 토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텝에서는 CTF-IDF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각 주제에서 어떤 단어들이 키워드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토픽 모형을 돌리고 분석을 해보시고 해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픽 결과가 잘 나온 것이 마지막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토픽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토픽을 해석하고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워드 토픽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TF-IDF는 텍스트 분석을 혹시 해보셨다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문서별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 아주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요. 그때 영문서 빈도라는 개념을 이제 활용한 것이 TF-IDF입니다. 영문서 빈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리뷰에서 하나의 리뷰가 있을 때 그 리뷰를 대표하는 단어는 하나의 로직은 그 리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이 리뷰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영문서 빈도의 개념을 추가한 이유가 하나의 문서에 많이 등장하더라도 그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도 다 많이 등장하면 이거를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뭐 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하나의 특정 리뷰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다른 리뷰에도 거의 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을 필터링을 하고 싶다. 이런 논리에서 하나의 문서에 자주 등장하되 다른 문서에서는 좀 덜 등장하는 그래서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서의 특성을 이 문서의 특징적인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뽑자.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TF-IDF고요. CTF-IDF는 여기서 C가 이제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군집,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군집 단위로 확장을 해서 이제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토픽에서만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라는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로 된 데이터,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글들로부터 어떤 주제들이 지금 소비자가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떤 방문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이 버트 토픽 모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트 토픽 모형은 그 주어진 문장을 의미를 단어의 문맥의 의미를 잘 학습시킨 형태로 숫자 벡터라는 형태로 일단 바꾼 다음에 그 숫자 벡터 정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그래서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것은 비슷한 문장들끼리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픽, 하나의 주제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 토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 모형으로서 그리고 토픽 모형으로서 가지는 이 모형이 가지는 장점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토픽 수를 자동으로 결정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각화도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면 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연구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언어 모형 중에 버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챗GPT가 GPT 기반으로 채팅을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챗GPT입니다. 근데 GPT를 쓰면 혹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챗GPT 하나로 물어봤거든요. GPT랑 버트 중에 토픽 모형 쓰는 게 뭐가 더 좋냐? 이제 GPT의 말로도 버트가 문장 자체를 이해하고 문장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다. 대신 GPT는 뭔가 질문을 얻었을 때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GPT가 더 장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GPT가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그렇지 않을까.
단점은 계산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이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보면 속도가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많은 편이에요. 딥러닝 모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다 고려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값으로 주어진 것으로 좀 실습을 하시다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사실 그 앞에서 이제 토픽수를 자동으로 결정해준다는 게 장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값을 바꾸나 최종적인 토픽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한번 돌려가는데 토픽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든가 이게 때에 따라서는 토픽이 막 2개만 추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조금 더 늘린다거나 조금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유연성을 주기가 좋긴 한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그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 모형 자체로만 보면 저는 버트 토핑 모형도 너무 장점이 많은데 이제 통계학 기반의 LDA 토핑 모형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적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트 토핑 모형이 이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한국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성능 이슈가 있다 이런 거는 지금 버트 토픽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해소됐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또 생성형 AI한테 또 물어보니까 뭐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직접 돌려본 거는 아직 한국어 데이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기보다는 영어 데이터를 돌릴 때 깔끔하고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한국어 데이터가 아직 살짝 아쉽다. 이런 제 그냥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요 문제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데이터 중에 영어 데이터가 한국어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는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이 컴퓨터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알아듣게 이해하게 좀 정제도 하고 클린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한국어가 그런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의 우수성, 한국어의 우수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의미 전달이 잘 되거든요. 영어는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좀 열심히 하고요.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한국어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실 때 띄어쓰기 안 하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는 어순을 비교적 잘 지켜야 되는 언어인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순을 바꿔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뷰 데이터나 SNS 데이터의 어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뀐 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습시키는 데도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고 분석에 있어서 좀 따가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남은 시간 동안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절차는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올 거고요. 예제 데이터, 파이썬에 내장된 예제 데이터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전처리를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하고 버튼 토핑 모형 생성하고 학습하고 분석 결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한번 보고 시각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LDA 토핑 모형이나 TF-IDF 기존의 단어 빈도 기반의 모형들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좀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불용어 처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딥러닝 기반의 모형을 사용할 때는 전처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문맥을 고려한다는 게 단어 앞뒤로 어떤 단어들이 자주 나오냐를 반영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분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실습 코드에도 전체는 뭐 특수 문자 지우는 거라든가 공백 지우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만 지금 반영을 해보고요. 혹시 뭐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전처리를 더 하셔야 되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일단 실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도 공유를 해드렸고 HTML 파일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 여셔서 그대로 따라오셔도 되고 HTML 파일을 또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들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트토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은 생략했습니다만 인베딩을 할 때 트랜스포머 모형이라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UMap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설치하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조금 시간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디에 올려주셨을까요? 네? 내용을 어디에 올려주셨을까요? 예제 공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공유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링크를 마지막 메일에 첨부하는 거 메일에 첨부하려고 그랬었나요? 네. 아마 지금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계량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CBC지만 계량과 논문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계량 마케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저희 주전공은 텍스트 분석보다는 통계적인 모델링 쪽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텍스트 분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단 뭐 마케팅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리뷰 텍스트 같은 거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들로부터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짜 소비자들이 느낀 거를 추출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계량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저를 구매 데이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리뷰나 신문 기사 데이터들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롤링을 좀 공부해야 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 학위 논문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빨리 구해서 실적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편수를 집중해서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텍스트 분석이 현실적으로 좀 유용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원생분들은 데이터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배워두시면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면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가 일단 처음으로 실습코드로 되어 있고요. 버트토픽과 사이킷1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딥러닝 관련 툴들이 많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판다스나 전처리를 위한 RD라는 라이브러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에 내장된 예제 데이터를 불러보려고 하고요. 이 예제 데이터는 이 토픽 모형 실습할 때 많이 쓰이는 데이터고요. 사이클런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고 인터넷 뉴스 그룹, 뉴스 커뮤니티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약 18,000개의 글을 수집해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약 20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픽 모형을 잘 돌리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20개짜리 20개의 토픽이 나오는 결과를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그 다음으로 제가 해놨고요.
딩가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전처리만 제가 집어넣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숫자, 기본 문장 보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라든가, 공백이 여러 칸일 경우에 그냥 한 칸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전처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문서는 좀 특이한 문서, 뭐 오타가 났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제거를 했고요. 우선 처리를 거친 후에 원래 18,000개를 이용해서 돌려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5,000개만 가지고 실습을 하는 코드를 짜놨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밑에 6번 버트 토핑 모양 생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핵심에 해당합니다. 버트 토픽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어떤 모형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토픽 모형을 구현을 할지를 이제 코딩으로 입력을 하는 것인데, 뭐 지금은 영어 데이터니까 랭귀지를 영어로 지정을 하신 거고, 인베딩 모형이 뭔지 등등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형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코드가 그 위에 제가 미리 써놓은 코드입니다. 이 모형 생성을 먼저 하기 전에 인베딩과 관련된, 벡터와 관련된 몇 가지 모형을 위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정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안 해도 그냥 뒤에 코드만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 세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조정을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 win df 같은 경우는 써뒀지만 최소 몇 개 문서에 등장해야 단어를 유지할 것이며, 그래서 너무 적은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와 분석 속도를 고려해서 지워버리자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엔그램이라는 것은 자주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 띄어쓰기로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단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한,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띄어쓰기로 한 단어씩만 고려하면 이 두 단어가 아예 별개의 단어처럼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엔그램을 사용하면 무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 텍스트 종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파라미터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UMap이라는 것이 그 인베딩을 한 이후에 고차원 벡터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차원 축소를 이 2개에서 5개짜리로 차원 축소하는 게 UMap인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 설명해드리기도 어려운데 랜덤한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초반에 데이터를 분포시키는 데 있어서 랜덤한 과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설정을 안 하시면 컴퓨터 키실 때마다 그 시작점이 달라져서 분석 결과도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이슈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로 숫자를 고정을 해놓으면 재부팅을 하고 며칠 후에 다시 돌려도 이 고정점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뿌려지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연구 목적이시면은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분석해서 논문 결과 끝까지 만들었는데 재부팅해서 다시 돌렸더니 결과가 없다. 큰일 나요. 참고로 만약에 다른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고정해서 다른 컴퓨터로 하면 컴퓨터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거를 뭐 하고는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이게 그렇게 재현성이 떨어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주의를 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5번의 인베딩 모형 설정 부분이 인베딩 어떤 모형으로 이 문장을 학습시켜서 벡터로 만들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것은 올 미니 LM이라는 모형인데 가장 이제 초급용이라고 하면 제일 빨리 되는, 빨리 된다는 건 좀 덜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더 정교한 거를 원하시면은 요거를 이제 요 부분에 넣으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어와 관련된 모델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모형을 생성하시고 7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간혹 제가 요 진행도가 나오게 코딩을 해놨는데 이게 안 나오고 위젯 에러라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모형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위젯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된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행도를 보고 싶으면 위젯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모형 돌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가지 설명해드리면 여기 6번에 보시면 민 토픽 사이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토픽을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개의 문서가 모여야 되느냐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게 당연히 값을 크게 할수록 토픽 수가 줄어들어요. 값을 적게 할수록 더 다양한 토픽들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토픽 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보통 몇만 개 데이터를 돌리면 7, 80개짜리 토픽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7, 80개 토픽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토픽 분석이라는 게 계량적으로 나온 토픽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토픽들이 실제로 해석이 잘 되는지 그리고 토픽 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지를 사람 연구자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정성적인 해석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7, 80개까지 나오면 왕과 사는 남자 리뷰 분석했는데 7, 80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사람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토픽도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픽 수를 좀 줄이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좀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무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돌려도 줄여지지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온다 할 경우에 NR 토픽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여기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몇 개만 뱉어내줘 하고 아예 강제로 지정을 하는 거고 나는 20개만 원해 하면은 20개짜리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버트 토픽 모형의 성격상 권장되는 이제 방향은 아니겠죠. 이제 정 안 되시면 뭐 이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습 코드를 못 받으셨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그 코드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토픽 분석은 일단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밑에 코드부터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 실습 코드를 이제 돌리시다가 잘 안 돌아간다, 뭔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생성형 AI 데이터를 잘 해준다. 그러니까 코드 잘 짜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 경험상 성형의 분석 코드를 짜달라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해주는데 지금 버트토픽 같은 경우는 절차도 많고 하이퍼 파라미터 몰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자기 기준에 기반을 해서 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랑 약간 다르게. 그것도 이제 제가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코드, 기본 코드 다 들어있는 코드를 하시고 여기서 토픽 수를 유지하면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하면 좋을까? 이런 정도는 의견을 얻을 수 있어요. 네, 학습이 완료됐고요. 그러면은 일단 요 8번 셀에서는 토픽 수가 몇 개가 나왔냐를 보게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54개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54개 토픽에 각각 뭐가 들어있느냐를 다음 코드로 제가 볼 수 있긴 하고요. 그래서 요 네임이라는 것은 일단 토픽이라고 써 있고 -1부터 뭐 52, 53까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1이라는 것이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상치라는 것이 어느 토픽에도 속하지 않은 이상한 특이한 데이터들을 이상치라고 했는데 이 아웃라이어들이 -1로 배정돼요. 그래서 토픽 해석은 -1을 빼고 0번부터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실 이슈는 -1에 할당된 리뷰 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제 경우는 예전에 제가 4만 개짜리 데이터를 돌리는데 2만 개가 더 -1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하는 다른 어떤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튼 토픽에서 추천하는 토픽의 네임들, 토픽의 해석 방법 같은 것들도 출력이 되고 대표 키워드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문서도 하나씩 이렇게 뽑아줍니다. 토픽을 해석할 때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토픽의 대표 단어를 볼 수 있는 코드도 제가 짜놨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리뷰가 어느 토픽에 속했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수 있게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저장하는 코드도 제가 해놨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각화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는 토픽 간의 거리를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토픽 간의 거리를 토픽 간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든 토픽들이 독립된 위치에 있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픽 간에 그 내용이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내용들을 대표하는 토픽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4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아주 보고 계실 때 지금 다 겹쳐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픽이 같은 주제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결과가 이 상태는 잘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든 것들이 필요하고 요 밑에 보시면 몇 번 토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픽별 대표 단어를 시각화하는 코드고요. 이런 식으로 각 토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들 5개를 제가 출력하는 코드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키워드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구형으로 고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딱 봤을 때 너무 키워드들이 겹친다. 그러면은 토픽 수를 좀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마지막은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한 번 더 하는 코드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출발하는 데이터면 유선으로 기반으로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기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한 점이 아니라 토픽 하나하나를 이제 왼쪽에 나열을 한 거고요.
구경하는 곳이 4개 토픽이 이제 왼쪽에 위치하게 되죠. 지금 유사해 보이는 토픽이 많으니까 어떻게 묶일 수 있냐를 시각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버스 토픽으로 그냥 70몇 개 토픽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는 클러스터링을 하고 최종 토픽 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이거를 하는 게 한 번도 다른 방법은 없는 느낌이라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제일 아름답지 않나? 그리고 정답이로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 시각화까지 제가 코드를 짜드렸고요. 다 같이 시스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빠져서 시연 위주로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을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쓰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교수님께 메일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드랑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하면 좀 너무 제가 불편해드릴 것 같아서 저희 여기 아마 접수하실 때 문의사항으로 저희가 마케팅 마케팅 충기학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방향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앙대학 김종대 교수님께서 버트라는 사실 모델 기법을 50분 안에 저희가 해달라고 표시를 엄청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잘 정리해 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개념부터 또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러스터까지 쭉 실습과 모델 다 제공을 해주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 진행